진보당 간사였던 윤길중도 간첩 방조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거의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구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부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겁니다. 의견은 변호사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상부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금자야 뭐 상부라 그래봤자 검찰총장 대검의 정보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건 설명을 쭉 하는 거고 대충 기본적인 방침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구형량까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나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재판부는 조봉암을 제외한 진보당 간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보당의 정책과 평화통일론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봉암에게는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유죄였습니다. 우리 1심으로서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제보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무거운 행위는 아니다. 단순한 국가보안법상이 금지하고 있는 북괴와 협력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죠. 하지만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습니다. 2달 후인 9월 4일, 진보당 사건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봉암과 진보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양명산이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심 아마 첫날로 기억이 되는데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특무대에서 고문을 받고 또 휴유를 받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얘기한 1심에서의 그건 모두가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다. 또 이북하고의 연관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증언을 했죠. 자기로서는 그렇게 특무대 말하는 대로만 하면은 조보하면 그럴 때지 너는 괜찮다 아마 그렇게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1심에서 둘이가 똑같이 사형이 딱 재번지니까 의아하잖아요. 이거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특무대한테 꼬임에 빠져서 그런 것이 사실 아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미 늦어서. 양명산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과 현장 검증 요구도 거부됐습니다. 다음 달 열린 2심 선고 공판, 진보당 간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수 조봉암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떨어졌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 무슨 끝이 날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심 때는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법정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되는 거겠죠. 무슨 방법이 없나 싶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제 또 너무 낙심하기도 하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을 또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해를 넘긴 59년 2월 27일, 대법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진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정 시간을 훨씬 넘긴 12시 20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자리에 선 피고인은 모두 21명, 그중 17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조봉암은 2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이었습니다. 조봉암이 사형을 선고받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재판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그냥 막 울고 그러니까 그렇게 울 거 없다. 재판은 잘 된 거다. 죽지 않으면 내가 무죄 아니면 죽는 거지. 무죄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쟁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 이 박사가 나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가더라도 내 구명운동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평화통일운동을 하다 이렇게 떳떳이 죽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정책과 강령 문제로 시작된 진보당 사건은 간첩죄 판결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을 때 이승만 정권은 언론사 앞으로 보도 지침을 보냅니다. 바로 사형수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민심의 동요를 우려했던 것이죠. 반면 해외에서는 조봉암의 죽음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은 이승만이 무고한 조봉암의 목에 오랏줄을 매서 정적을 말살했다 이렇게까지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승만이 조봉암을 제거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대통령 중임 제한의 철폐를 중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54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헌안의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이승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마침내 개표. 흥분과 긴장 속에 한 표 한 표가 계수돼서 마침내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결석 한 표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개헌안 통과에 단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해괴한 산술이 등장합니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했던 의원 수는 135.3명. 0.3명은 한 명이 될 수 없으니 135명만으로도 3분의 2 선을 넘은 것이다. 하루 만에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뒤집혔습니다. 4.4.5입 개헌. 이 사건으로 정치권의 반이승만 세력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12월 이들은 호혼동주회를 결성 신당 창당을 추진합니다. 한민당의 후신인 민국당 의원들이 중심을 이룬 가운데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이 합류했습니다. 조봉암에게도 참여 요청이 왔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신당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운동을 위하여 나의 협조를 구하기에 비록 미력하기는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조봉암의 참여 여부를 두고 호혼동주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상일과 장택상 등은 조봉암의 입당을 적극 지지했지만 조병옥과 장면은 그의 참여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 조봉암 계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성이라든가 조봉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라든가 그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내부에 있었던 민주당 내의 중요한 세력들